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음, 격렬한 한 주가 지났고요.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음,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게 상권까지만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총 5건이고요. 보시면 이제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가 이제 인쇄가 됐죠. 됐고 이제 네, 이제 제가 3권밖에 아직 못 받아갖고 나머지 2권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꽤 두꺼워요. 보시면. 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아무튼, 드디어 이제 인쇄가 돼갖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책도 좀 크게 만들었어요. 일반 책보다. 그래서, 음,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도 크게 했기 때문에 일반 책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좀 더 크고요. 일반 책 요만큼 하거든요. 근데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고 싶진 않군요, 저는. 보기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이제 드디어 나왔으니 이제 저는 상당히 이제 많이 좀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일부를 간단히 진행을 할게요. 일부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 자체만 언급해 주는 정도로 일단 하려고 그래요.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연기금이라는 거 성격 자체가 이게 이제 IMF에 들어온 건데요. 이걸 이제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이제 내면적인 명패가 서로 다를 텐데요. 어찌됐든 쌈짓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쌈짓돈을 잘 쓰면 약이 되고 허투루 쓰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국민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연기금이 해야 될 이제 명패들은 되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약간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게 수익률이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막았던 부분이 2000선인데, 한국은 지금 너무 흥분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은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컨디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컨디션 확인해봐야 되고요. 지금 감기 한번 걸린 거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장염 상태로 진입한 상태. 그래서 약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체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일본과의 민감한 부분은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몇 가지 명패들을 좀 달아야 되는데요. 이제 서서히 생각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당장 일본 얘기만 하고 막 이러지만은 조금 더 앞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일본 쪽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일단 어쨌든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방이란 후에 방한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중요한 게 바로 수출화가 30일 뉴스라는 게 나왔어요. 일본에서. 그리고 지소미아도 언급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소미아는 폐기하는 폐는 선택하지 않아야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는 미국이 생각하는 삼국 동맹의 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요. 이 자체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파기됐을 때의 안 좋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상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미국을 축으로 놓고 한국과 일본이 양 옆에 날개를 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양 날개를 펴는데 여기에 이제 고리를 하나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이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에는 지소미아에 따라서 정보가 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가장 곤란한 쪽이 이제 일본이 아니라 이제 미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또 연결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지금 협정 만들어 놓은 그대로 일단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차가 비어있을 때 한 번씩 써먹는 패로 북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말 그대로 지금 반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해줄 듯 하지만 실은 실체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굉장히 말을 잘해줬지만 그렇다고 연락하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 그런 친구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맺어놓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이제 언급을 하고 핵폐기로 가는 길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과 이제 중국과 이란이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도 이란 얘기가 한참 지금 수면으로 내려가 있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북한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중국도 동일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 여러분이 한미 연합훈련을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뭐 전략가도 아니잖아요.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거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2명 있어요. 근데 친구 2명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 둘이 만나는 약속 장소가 우리 집 대문 앞이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사로 보자면은 친구 2명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약속 장소가 뭐 너희 집 근처야 이렇게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언뜻 듣기로는 여차하면 우리 집에 놀러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아 그러면 과일이라도 좀 사놔야 되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사의 세상사가 동일하다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릴 거냐면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가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훈련 중에 사단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그대로 내려오거나 우리 측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는 훈련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인간사로 가볍게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랬죠. 그때 러시아 폭격기 사건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폭격기 사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다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호르무즈 파병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11일부터인가요? 그때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약속을 하는데 야, 너네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오지 마. 왜 여기야? 딴 데가, 딴 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잖아요. 아, 뭐 짧은 거는 발사해도 되지 뭐.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어떨 거냐면은 그렇다면 뭐가 있는 거냐고. 없어요. 현실은.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 패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패가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북한은 맨 마지막이에요. 실은.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점처럼 풀리기도 어려울 테고 그러니까 기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이게 핵폐기가 쉽게 될 거냐 생각해 봤을 때 참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일단은 우리는 마음속에는 담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되면 좋겠지만은 그 길이 결코 쉽게 풀릴 길 같지는 않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란과 중국과 북한의 삼각골이 갖고 있는 형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하고 정치적인 미묘한 부분이라서 일부에서는 이 정도로만 좀 정리할게요. 일단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미국 국방부 행정에 방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딱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지소미아 폐기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중재의 한 축이라고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이렇게 하는 말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 안보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미일의 삼각 구도에 대한 어떠한 훼손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국방부 장관이 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세계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내린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었던 게 북한으로의 무기 전용이라는 부분을 국방 부분, 안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와서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계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이 온 게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이 왔다는 거는 중재가 종료된단 말이겠는데 국방부 장관이 방이라고 방한한 거는요. 새로 취임을 했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안보 이쪽에 대해서 원인을 걸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뭐 살인가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화학물이 전염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이라는 게 걸려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안보하고 관련된 거, 그러니까 국방 협력 관련된 거는 건드릴 수는 없다라고 도장 찍으러 온 거처럼 들려요, 저한테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수출화가 30일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 또 이제 지소미아 관련된 이제 논의가 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는 그냥 상수로 놓고 변수로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충수일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 무조건 패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일본이 먼저 던진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오고 난 다음에 30일 뉴스를 던지게 되죠. 30일 내에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일본이 유화책을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화책이라는 거는요. 언제 잘 먹히냐면요. 상대방이 기세등등할 때 유화책이라는 게 잘 먹혀요. 상대방이 기세등등하지 않을 땐 유화책이라는 게 먹히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서 기세등등하기 때문에 유화책을 던져놓으면 반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는 거, 세게 하자는 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여론 분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이제 소재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의 가능성 부분. 결국 비즈니스 리스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닌 거죠. 정치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과 거래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기업 간의 비즈니스가 넘어갔고요. 이게 정치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이건 별로 일본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거 아니죠. 정치 위험에 따른 기업들의 소재와 부품 구매선에 다각화라는 걸로 발전될 거니까요. 근데 그게 과연 한국으로 올 거냐, 혹은 중국 내부로 설 거냐, 이런 문제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국이라는 부분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정쩡하군요. 상황 자체가 어정쩡한 상황이 됐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도 당장의 모든 부품이나 소재를 다 국산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일본 거 아니더라도 이제 유럽 거라든가 이제 대만 거라든가 이제 바꿔야 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한국으로부터 계속 반도체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반도체 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더라도 일본 소재를 기반으로 라인을 만들 수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도 되게 애매할 거예요. 어정쩡하게. 이게 새로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소재를 어느 라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라인이 일본 쪽으로 가는 게 원래 정수겠죠. 왜? 가까우니까요.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까우니까요. 근데 분명히 한국 사례에서 봤죠. 중국은 그런 점에서 되게 운도 좋아요. 항상. 한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휘두르는 국가가 아니라요. 주로 휘두르는 매를 잘 피하거나 맞아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때리는 방식에 대해서 미리 예습하는 그렇게 좋은 학습 교보제 같은 그런 역할을 자꾸 해요. 중국한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를 투자하기도 지금 어정쩡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기술적인 부분 잘 모르지만 전략과 전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뭘 하더라도 지금 당장 일본의 뭐를 가지고 라인을 하겠다. 특히 반도체 쪽 관련해 갖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멈칫해야만 하겠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뭐
사람이고, 뭐, 미국도 맞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해 봤을 때요. 뭐든지 지금 다 멈칫할 거야, 아마. 내가 마이크론이라도, 더 증산을, 왜 멈칫하겠어요? 양산 시점에 사이클 다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은 사이클이 다운될 때야.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도 좋지 않은 시기에 결행한 건데요.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민감한 문제라서 이제 2부에서 하기로 하고요. 상황 자체로 보면은 지금 다들 멈칫하는 거예요. 멈칫. 왜냐하면 일본의 소재가 최종 상품이 아니라요. 시작단에 있어서 그래요. 시작단에서 위험하다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길을 봤을 때 엄청 흔들릴 거잖아요. 이렇게 흔들릴 거면 어떻게 여기서 딱 고정을 시키겠어요? 여기가 고정이 안 되는데. 그럼 일단은 여기 말고 대체품이라든가 뭐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살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충 나오는 게 뭐 독일이다, 대만이다, 뭐 그런 식이고, 제가 그럼 미국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든 전자든 뭐든 간에 일본의 소재를 기반으로 하려고 했을 텐데 이게 스탑이 됐다고 딱 해봐요. 위험하다고. 그럼 중국이 하고 멈췄잖아요. 그러면 상처로 옆에 보겠죠. 어디 없나 어디 없나. 그럼 제일 가까운 데 어디 있어요? 이게 대만이겠네요. 그럼 내가 미국이라면 어디를 제어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럼 당연히 대만 쪽을 제어하고 있어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 3살짜리 꼬마도 누구나 친구 간에 어떻게 싫어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만이라는 거를 딱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실래요? 정치와 경제라는 부분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만은 독특하게 정치 따로 경제 따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대만 사람들 국민당 정권의 핵심은 중국으로 진출하는 걸 테고 경제적으로는 역시 중국 자본에 많이 끌려 들려가고 있잖아요. 상황이. 대만의 폭스콘이죠. 그것도 지금 중국에서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도 봤지만 경제만 놓고 본다고 될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갖고 정말 원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고등학교 과정에 경제를 당연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경제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정치가 붙어요. 정치, 경제예요. 그래서 정치만 따로 알고 경제만 따로 한다고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책이 이렇게 이제 3권인데 5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된 이유는 정치가 붙어 있어서 그래요. 경제만 할 것 같으면 간단해질 수 있지만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경제로만 보면 안 되고요. 정치 리스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아주 좋은 게 뭐냐면 경제로 견제하기보다는요. 대만의 정치를 친미 성향으로 끌어들이면 경제가 당연히 정치 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의 경제 자금이랑 경제 기술하고 딱 잡으려고 그래도 뒤에 정치가 자꾸 친미 성향으로 끌려가잖아요. 대표적인 그림자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의 무기 수출, 그 다음에 국가로 인정 이런 것들이에요. 역시 미국이 그러니까 패 잘 잡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얼마 전에 나온 게 그거죠. 미국이 대만에 전투기 판매할 수 있다. 생각했다. 그 다음에 국방보고서에 나왔죠. 대만이란 국가로 인정했잖아요. 중국은 양안 문제, 하나의 원 차이나 팔러스에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 다 이 부분이에요. 홍콩도 마찬가지죠. 홍콩은 진짜 금융의 정수라서요. 뭐 긴 말은 지금 안 하겠는데요. 중국으로서는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는 듯이 말해갖고 약간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홍콩 문제는 홍콩 문제로 놔두고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미국 측 입장에서라면 당연히 잡아놔야 돼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그 패를 미리 포석을 했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지금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뭐를 딱 잡기가 애매할 거고 마지막을 꿈꾸고 반도체 굴기를 꿈꾸고 일본을 딱 봤더니 위험해요. 한국이 당한 거 보니까.
그러면 과연 아베는 중국하고 굉장히 친하려고 할까요? 중국도 이걸 계산을 하겠죠, 막. 그러면 일본 라인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미심쩍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이랑 친하라고 놔두겠어요?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주겠죠. 이제 그 압박은 시작 안 했어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서 그 양상을 자세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충 그 그림자만 보더라도 중국이 가는 진도, 속도 있죠. 소위 말하는 반도체 굴기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그 속도 있죠, 속도. 그 속도는 우리가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멈칫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때문에 멈칫하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첫 스타트 포인트가 흔들려서 그래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미국으로서는 아베 정권에서 수출 규제를 하고 흔들어버린 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답은 나왔죠. 나쁠 건 없어요. 첫 단에서 흔들어서 중국몽을 꿈꾸고 있는 중국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손도 안 대고 코푼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시험지 리트머스 종이처럼 첫 단 넣으니까 당장 생산하는데 충격을 받는 거고, 여기에 이제 국산을 하네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뭐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아, 둘 간의 얘기를 끼어들기 어렵고, 둘이는 원래 싸우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는데, 아 몰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우선이 아니라요. 한국은 언제든지 북한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해도 되고요. 이제 일본하고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과연 중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동안에 친중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물론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어떻겠어요? 꽤나 애매해지겠죠. 지금 어려운 얘기 한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친구 3명 놓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라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이제 이런 수출 규제에 따른 분쟁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방관해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방관해 놓으면 한국은 지소미아 파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해놨고 와가지고. 일본도 지소미아 파기되는 정도까지 가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제일 지금 사실 답답한 사람이 중국일 거예요.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알았는데 이게 정치 리스크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그럼 못 잡을 거잖아요. 그럼 독일랑 하겠어요, 독일하고? 그럼 누구랑 할 건가요? 누구랑 해야 되죠? 남는 건 대만인데,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 무기 수출한다고 그러고, 그냥 나라를 인정한다고. 그렇게 대충 길목 잡아놨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제 조국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 우리 조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느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본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정치 리스크라고 확증시켜준 국가예요. 자, 그리고 중국은 반대쪽 굴기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일본 소재 기반으로 라인 구축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야 되는 멈칫 걸려있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은 지속적으로 이제 두들겨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역시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떨어질 때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뭘로 극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패를 한번 섞어보세요. 해보세요. 어떤 패가 있는지.
그게 핵심이겠죠. 그게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과연 무슨 표로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러면 복구시켜 나갈 거냐. 그 다음에 미국은 어차피 중국이 수비 위주로 나올 테니까 지치지 않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리다 내가 지치면 안 되니까요. 일본이랑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역 협상에 들어가야 될 거고, 한국하고는요, 우리나라하고는요, 딱히 뭐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딱히 뭐가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거리가, 한마디로. 그냥 친구인 거죠. 그런데 일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친구인 거죠. 근데 일본 덕분에 중국이 제어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대만만 내가 잡아놓으면 그냥 중국이 움직이기가 되게 불편하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나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간섭할 건 없는 거죠. 대충 이러한 이제 여름 오후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다만 우리는 돈을 못 벌게 생겼으니 미래 가치가 있냐고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채권 시장이 버티고 있어서 다행인 거예요. 채권 시장이. 그리고 8월 말에 MSCI 2차 이제 중국 편입이 되죠. 이것도 참 재미있는 수 같아요. 중국 시장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중국 시장에서. 그러면 중국에서 환영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친구가 우리 집에 올 건데 내가 환영을 하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예전에 나왔던 게 2020년에는 금융시장을 개방을 할 수도 있다. 협상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금을 집어넣는다는 거니까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건 그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든지 많이 들어오면요. 좋을 것 같지만 위기 때는 굉장히 2배로 안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나가면 다 무너져서.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자금이 증시 쪽으로 들어오는 걸 환영할 거냐? 글쎄요. 제가 중국 금융당국이라면 그렇게 환영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국도 사정이 있죠. 그리고 돈줄이라는 게 있어요. 돈줄. 돈 가뭄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저는 뭐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향을 그러니까 저는 방향만 생각하는 거니까요. 사실 금융계라든가 증권 쪽에서는요. 중국의 돈 가뭄 관련해서 돈줄이 과연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 계획하고 있느냐. 이제 남아있는 건 추석이죠. 추석이 또 빨라요. 돈 가문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냐. 이거 알려면요. 회사채 정도 봐야 돼요. 중국 회사채 정도를 봐줘야 되는데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금융권에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중국 회사채에 관련돼서 검토가 좀 이루어졌으면 일단 쉽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꼭지로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가뭄이라는 단어를 절대 지우면 안 되거든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계속 오래 끌면서 기업들이 좋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성장률 6.5%? 이거는 좀 봐야 될 문제예요. 이거 하려면 분명히 중국에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돌려야 될 텐데 거기에 인플레, 이하나 평가절하 이 부분, 여기에 동감 많은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범인 찾는 거 비슷한 거야. 추리소설 비슷한 거. 예,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되게 많은데요. 지금은 몇 가지 힌트만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30분이 됐어, 30분. 아,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시작도 안 했는데 할 얘기는. 자, 그래서 중국 쪽으로서는 뭐 미국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환영할 거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금 가지고 돈 가무면 해결하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지금 잠깐 나무 물 사가지고 물에 논에다가 물 댔다가 나중에 거기 수로 잠기잖아요. 혹은 물 빼버리고 그럼 참 고약해질 거거든요. 괴로워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미국 그 자금 있죠. 이 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혹시 별로 안 늘어난다. 대충 이 정도만 보더라도 중국의 협상력의 정도를 대충 그림자처럼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MSCI 지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편입이 많이 돼갖고 그러면은 중국이 금융 쪽에서 자꾸 열어준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의 협상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면은 중국이 그냥 자력갱생하겠다. 그냥 버티게 모드로 갔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버티는 것도 10의 강도로 버티는 게 있고 2의 강도로 버티는 게 있어요. 5로 버티는 거고. 지금 우리는 버틴다라는 단어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중국이 10에서 2만큼 버틸 거냐, 4만큼 버틸 거냐, 8만큼 버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측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특히 금융계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이웃들이 모두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상황 자체가. 자, 뭐 40분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9분밖에 안 남아갖고 이제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하고 1분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이제 명패 하나 또 걸게요. 이제 서서히 원유 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명패가 어떤 명패냐면요. 이란 쪽 원유가 과연 제어되고 있느냐. 미국이 지금 작년 12월에 8개 국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수출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란산 수입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래갖고 5월달 정도에 이제 원유는 제로화 시켜야 된다고 말을 했으나 이란의 원유가 과연 제어되고 있느냐. 한마디로 바꿔서 말할게요.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수출이 멈추고 있느냐. 이게 명패인데요. 답은 수출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이 하나 점에서 수많은 게 파생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미국의 제어가 안 먹히고 있고요. 미국의 제어가 강압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란 문제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북한이 동시에 걸려요. 이 부분은 삼각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찌됐든 책에는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용천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만큼 아픈 곳인가. 그래서 중국은 절대 이란을 포기 못할 거예요, 아마.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원하는 걸 가지려면요. 이란의 원유가 중국으로 연결되는 거를 과연 다 끊어줄 수 있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거는 다는 못 가져요. 협상이란 거는 자기 원하는 게 있으면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국이 놓쳐서는 안 될 거는 해외 투자 정책 쪽으로 봤을 때는요. 이란산 원유예요. 그리고 역시 미국이 강력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나는 못 봤다. 그 다음에 중국은 계속 가져간다. 예요. 말을 서로 안 하는데. 이게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게 무역협상이라도 지금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지켜봐야 돼요. 과연 미국이 국지전까지 벌이면서 이란하고 중국을 끊어낼 거냐. 글쎄요. 현재까지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군요. 이 부분은. 이란하고 중국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에 파키스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경제 얘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경제만 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정학적 위치도 알아야 되고요. 정치 상황도 모두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물론 우리나라 것만 보면 쉬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도 당연히 외국 상황에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부동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민감해서. 나중에 언젠가 제가 할 기회가 있을지 없지. 아마 근데 여기서는 아닐 거예요.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거는 명패라는 것이어야 돼요.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계속 연결될 거고 연결되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끊어지려면 미국이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미중 무역 협상의 하나의 큰 반찬 같은 거예요. 이란 문제는. 근데 이 반찬은 이란이랑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따로 끊어서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으로부터 오는 반찬이 계속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버틴다. 버티기가 가능해져요. 어쨌든 에너지 정책에서 끊기면 못 버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중국이 미국산 셰일유를 수입해주면 좋을 건데 이 수입을 별로 안 한다.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우디 아니면 이란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란 끊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란산 원유 제어가 중국에 한해서만큼 제어가 안 되고 있고요. 중국이 이거를 포기를 안 할 겁니다. 아마. 이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할 테고. 그러면 미국의 압박이라는 게 무력 충돌 쪽까지는 진행이 못 되겠군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갖고 유조선 통과할 때에서 안전 확보.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한계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혹시 파병을 하더라도 결국 수송로에 대한 호위 세력 정도의 역할이 부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지전까지 연결될 것이라고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일부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정도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건 이거죠. 녹이기.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에서 수입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면 수입을 안 할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당 부분은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무슨 컵 이런 거요. 그릇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면 생필품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는 소비자 물가가 뛴다는 소리죠. 얼만큼? 9월 1일부터는 나머지 3천억 불에 대해서 10%씩 다 관세가 부과될 거예요. 제가 일전에 방송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왜 10%냐고.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왜 그러한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했다라고 그러면요. 그거는 그냥 암기하는 건데요.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그러한 건 없어요. 제가 그냥 방송을 한다 이게 아니죠. 방송을 하는 원인이 있고 배경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아줘야겠죠.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죠? 보세요.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어요. 그렸다. 와,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렸냐라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평론하고, 이래서 그랬을 거다. 저래서 그랬을 거다. 이래, 저래 하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왜 일상사, 세계 사상 돌아가는 거는 그냥 그랬다라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빨리빨리 바뀌죠. 그래도 그걸 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연결하지 않으면, 사건의 나열은요, 우리를 지시시켜요. 사건의 나열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이 설 수 있는 그 배경이 그 앞에 계속 존재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3살짜리 꼬마의 마음으로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여러분이 조카든 꼬마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가 어떤 3살짜리 꼬마, 초등학교 1학년한테 100m를 10초에 달리면 아저씨가 엄청난 맛있는 빵을 사주겠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얘가? 안 달리죠, 당연히. 어떻게 달리겠어요? 10초 말도 안 되는데. 될 만한 거를 해줘야 얘가 달려보려고 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딱 하나죠. 사실 하나 그냥 사실만 적어볼게요.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봤던 거는 그냥 환율 조작부 지정했다면서요. 그럼 왜 지정했겠어요? 일단 배경은 조작했겠죠. 그 다음에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거기까지 가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일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환율을 조작국이라고 지정할 수 있다는 소리는 환율을 조작한 정황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황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움직여줘야 정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환율도, 그러니까 관세도 항상 25%로 바로 안 가고요. 이게 치킨세라는 치킨세.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게 닭고기랑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폭스바겐 있죠. 그 예전에 하면 노수가 코가 짧은 그 뭐라 그러죠? 그 미니버스 형태. 그거랑 연결돼 있습니다. 60년대 이게요. 그래서 이게 관세가 25%예요. 치킨세라고 부르는 건데요. 왜 처음부터 25%가 아니고 10% 시작을 하느냐 이거죠. 팔을 물라고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팔을 물라고. 물었으니까 오 너는 나쁜 개구나. 두드려 팰 수가 있는 건데 항상 녹일 수 있다. 저 정도의 관세는 환율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속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고수거든요. 무자리 딱 끊어버리면 협상도 안 되고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요. 친구 시간에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면 서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어쨌든 또 봐야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디 여운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10%라는 거는 녹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기도 하고 막상 녹이면 25%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 하나의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가 또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또 환율로 녹이란 소리죠. 이거는 환율로 녹여주세요라고 미국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안 녹일게요 하는 거하고 녹일게요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여러분이 대충 들린 뉴스가 중국이 계속 간다면서요. 오래 가겠다. 상황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녹이겠다 말처럼 들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은 아유 말한 대로 내가 한 대로 녹이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진짜 증거들을 확보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압박이 심해질 텐데요.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보면은요, 중국이 결국은 관세를 녹이기 위해서 위안화를 싸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7위안이 넘었죠. 1달러당. 그러니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예전에 6위안대를 주면 되는데요. 지금 1달러를 사려면 7위안을 줘야 되니까 중국이 위안화가 싸진 거예요. 그럼 위안화가 싸지면은 수출할 때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세를 10%를 녹일 수 있고 현재 2,500불에 대해서 25% 관세가 있는 걸 좀 녹일 수 있잖아요. 그럼 미국 달러는 위안화가 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중국이 위안화가 싸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히 명시했죠.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서 싸게 한 거라고. 그러면 미 연준은 뭘 해줘야 돼요? 제발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제가 하는 말 중에 이게 있죠. 환율, 이자율, 환율, 이자율, 환율, 이자율, 이자율, 환율, 이자율, 환율. 제가 이 법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려서 미국 달러를 좀 싸게 만들어라.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논리 구조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관세를 녹이기 위해서 위안화를 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위안화가 싸지니까 달러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미연준 너 뭐 하는 거냐고. 달러 좀 빼달라고. 그럼 기준금리를 좀 빼라고. 기준금리가 빠지고 달러가 싸져야 뭐가 들어와요? 제조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금 판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지금 감기라기보다는 장염 상태로 보시고 컨디션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자, 1부는 이 정도 해서 이제 정리할게요. 자, 빠이빠이.